25-9 기획에서 질문을 담당한 김지석입니다.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그 전에 질문지로 보내드린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고요. 바로 작업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작업이 있고 너무 많은 작업이 축적되어 있었고 두 번 만나뵈면서도 거의 뭐 일부분밖에 보질 못한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작가님 작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작가님이 대학 미술 교육과 서양 미술의 그 성취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것과 거리를 두고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긴 시간 작업해 오신 그 결과로 어떤 작가님의 독특한 미술 철학의 성취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 작업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논어하기 1장이었습니다. 요 아래 귀퉁이에, 이 아래 귀퉁이 부분에 조그만한 도서관,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학기 1장에서 얘기하는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이상형 그림에서 어김없이 많은 사람이 아주 기쁜 태도로 이런 표정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작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동지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이 전체 그림 자체가 작가님이 대학에서의 미술 교육과 서양 미술에 그 빠르게 흘러가는 휩쓸리는 그런 부분을 휩쓸리지 않고 혼자 독립해서 다가온, 그리고 작가님의 시대를 생각하면 한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교류가 끝없이 확대돼 갈 때 오히려 고향의 자연 속에 돌아오셔가지고 묵묵히 자기 규칙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모습이 학기 1장의 3항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받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 아닌가, 이런 학기 1장의 내용들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작업의 이런 내용들이 뭐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작업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미술 이론으로서 아니면 미술적인 가치로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어서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작업에 자연스럽게 끼게 된 내용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외 뭐 당연하게 그 후자겠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뭐 특별한 계기라고는 글쎄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강변에 나가기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비 오는 날. 그러면 강변에서 이제 물안개가 피고, 그 다음에 건너편 산 쪽에 비가 좀 이렇게 숙지면 건너편 산 자락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건너편의 산자락이 어느 한 곳을 보면 거기 저 정도의 위치에 집 한 채를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작은 집을 짓고 살면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저는 미술 대학에서 느꼈던 무슨 좀 나하고의 생경한 어떤 그런 거리감, 그리고 서양 미술의 어떤 이렇게 배척감, 그런 데서 출발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그 형식, 이런 형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안티로서의 제가 이런 그림을 추구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런 상태죠, 이 그림은.
네. 이 지금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저런 그림들을 그리게 된 내용이 그런 뭐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네. 혼자의 자기 규칙으로 사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받지 않으니 군자 아닌가라는 얘기에서 군자가 한자의 구성 자체가 이윤자와 입구자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윤자는 누구나 다 그냥 상형문자에서 얘기하듯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이죠. 그리고 지팡이 짚고 규칙을 얘기하고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윤자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입구자가 합해져서 자기 규칙을 말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의미가 형성이 될 텐데 이 군자의 이런 자기 규칙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말하는 자 이런 식의 의미가 미술 이론으로서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얘기하는 미술도 잘 안 맞고 세계적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뭐 비엔날레 도큐멘타 뭐 세계적인 미술 모마니 뭐 이런 틀에서 쏟아져 나온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게 내 규칙을 내가 만드는 것이 미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한마디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 이런 형식의 그림을 그린 것이 서양 미술의 어떤 시류에 대한 안티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현실에 대한 또 반대로서의 그런 의미도 없고 저는 그 낙향을 해서 27살 군에서 이제 장교로 제대하고 낙향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도 이젠 넌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군 생활, 한국의 젊은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국방의 의무도 졌으니까 이젠 너 나름대로 좀 자유스럽게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욕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족을 갖게 되면 가족을 이제 갖겠다고 다짐을 했었으니까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상 일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좀 뭐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먹이만 구할 수 있으면 즉 생활비만 조금 벌 수 있으면 굳이 세상 일에 그냥 이렇게 목매달면서 험하게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도 좀 많이 읽고 또 자연 속에서 작은 집이라도 짓고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은 그렇게 돼서 소양강변에 문학적으로 제가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반달만한 집을 짓고 굴뚝보다는 조금 높은 높이에 예, 무릎보다는 조금 높은 높이의 굴뚝을 세우고 살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그 집에서 벌써 36년째 살고 있게 된 그 계기죠. 물론 저 나름대로도 네. 뭐 그게 없겠습니까? 미술 교육에 대한 좀 뭐 문제점이라고나 할까? 또 우리는 또 학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그걸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공모전에 이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품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세계적인 시류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양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좋은 점은 배우자 그거였고 너무 지나치게 서양 쪽에서 이제 밀려 들어오는 그야말로 이제 미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시류에 대해서 약간 좀 멀찍이 좀 떨어져 있어 보자. 왜냐하면 그때 든 생각은 나쁜 새 것들 대신 좋은 옛 것들로부터 출발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양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분석하고 내 것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특별히 뭐 제가 뭐 동양 사상에 이렇게 저의 테두리를 딱 이렇게 가둬두고 싶진 않고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것도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지만 단지 조금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하지 않는 좋은 우리들의 옛것에서
좋은 자양분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죠. 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도시나 뭐 이런 것들이 실험분들 자연스럽게 원하는 그리고 꿈꾸는 장소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 그건 네. 당연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 선택해 왔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작업에 대한 어떤 규칙으로서 그 그림에서 금방 읽혔던 그 군자라는 개념이 작업의 미술 이론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글쎄요. 삶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 그림에서 당장 보이는 그 학예편 3장 중에 첫 항이 배움의 학에 대한 것입니다. 학이 시습인데 학에 대해서는 선생님 작업에서 당장 두 가지의 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다움, 그러니까 어린이다움의 틀은 자기가 마주한 것들 직접 대면하고 거기에서부터 1차적인 자기 체험을 느낌을 응축해가고 거기에서 의미를 생성해가는 그런 틀들을 저는 경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과 뭐 모든 작업에서 그리고 어느새 그 한국의 전통 회화 형태에 있었던 것처럼 풍경 하나 뭐 길거리 그림을 그리실 때도 옆에 충분히 텍스트가 들어가고 뭐 일기 그림에는 일기 내용과 그림이 함께 들어가는 소위 시사화 일체 형식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굉장히 폭넓은 독서와 그리고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어떤 그 그림과 그 생활의 그 동기가 되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학에 대한 얘기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해서 경물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책을 통한 배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형태들이 작가님 작업하는 데 어떤 식의 힘을 가졌는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 자꾸 뭐 이제 그 유학 쪽에서 이제 뭐 말씀을 이제 끌어오시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뭐 공자도 그랬잖아요. 유학 예술 정신의 가장 핵심은 즐거울 락이었다고. 네? 저도 제 그림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 거기서 출발하고 옛것에 매달리면 한눈을 멀게 되고 옛것을 아예 외면해 버리면 두 눈을 멀게 된다는 그런 그 격언이 있어요. 동양에. 그런 말을 저는 예전부터 가슴에 굉장히 이제 각인을 했었죠. 그래서 서양 미술이 들어온 지 한 20, 30년 됐지만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몇천 년 동안 미술 형식으로 내려왔던 이제 그런 고유한 미술 형식이 서양에서 밀물듯이 들어온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뭐 갑작스럽게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 120, 30년 만에 굉장히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거의 막 이제 상실되다시피 한 그런 그 미술 현장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너의 시각적인 중심을 잘 어떤 세워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에 대한 그 공부가 있었고요. 그 공부가 저는 뭐 논어나 뭐 이런 데서 온다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저의 이제 미술관이죠. 심미안일 수 있고 그런 쪽에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 바로 즐거움으로 뛰어가시니까 조금 근데 즐거움을 조금 세밀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각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금방 즐거워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논어의 흥어 시, 이버의 성어락
락으로서 즐거움으로서 완성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즐거움도 분명 그러니까 느낌이 응축되고 의미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남들과 비교 소통되고 묻고 답하는 걸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작가님의 그림에 그 어린이다움으로서 어린이답게 직접 체험하는 1차 체험과 그리고 책을 통한 배움은 분명 예에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좀 묻고 답하는 그리고 2차적인 거죠. 근데 그 뭐 제가 작가님의 일기금이나 그리고 보내주신 풍경화에서는 글이 너무 해상도가 떨어져서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봤는데요. 충분히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색색역학이라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너의 현현 역색이죠. 그러니까 현자를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작가님 작업에 그 책을 통한 배움과 생각으로 확인한 이상 이런 개념들이 우선되고 그게 그것에 의해서 작업이 구성되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혹시 그러니까 색을 색으로 좋아하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느낌을 얘기한다면 작가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김 선생님이 쓰신 거 보니까 싱위슈, 리위리, 정위로 이게 공자의 말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거우 경물치지, 쯔즈 그 발음이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경물을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자파 쪽에서 생각하는 경물치지에 대한 그들의 이제 결론이 있고 또 하나는 왕양명 쪽에서 바라보는 경물치지에 대한 어떻게 해석이 있고 해석들을 하나요? 그야말로 주자학은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궁구한 뒤에 얻는 어떤 이제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왕양명 학파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어차피 그것은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의 물은 그야말로 도덕적인 관념이다. 학문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양명학 쪽에서의 경물 치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 이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서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 그 학자들이죠. 그림도 이제 그 서위 같은 사람은 뭐 워낙 그 학문에 버금가는 그림을 남겼거니와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의 마음을 제가 체질적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운명적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장욱진 화백 그림을 제가 굉장히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갓난아이 때 가장 먼저 책을 잡은 게 장욱진 화백이 사파를 그렸던 동시집 날이 샜다라고 하는 동시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장욱진 화백 하면 흔히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진짜 젊었을 때는 제가 뭐 뒤에도 뭐 질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80년대 제가 광주 사태가 터질 때 민주화 운동이 터질 때 대학 1학년이었고 막 휴교가 내리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험한 시절에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한창 젊은 나이였죠.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화가의 길을 걸으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과연 지금의 현실처럼 추리탄이 날아다니고 막 뭐 온갖 이 지금 사회 혼란이 이런 야기되는 것을 그려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초심, 저는 뭐 중학교 때 이제 미술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초심을 계속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초심으로 가자였죠.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에는 뭐 아무래도 혈기라는 게 있는데 당시 또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도 사실이고 분노에 의해서도 젊은 시절 때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려 나가다 보니까 몇 년 뒤에 그 그림들을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들을 계속 읽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때 저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읽고 밑줄 친 그런 문장들을 치면서까지 읽었던 그 책들이 지금은 제가 좋은 문장이라고 옮겨 놓을 만한 문장이 정말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곰브리치가 그랬잖아요. 인류의 미술은 라스코 동굴 벽화 이후 줄곧 퇴폐적으로 흘러왔다 그랬거든. 그 이유가 우리들이 먼 조상 원시 시대의 미술이 맨 처음 태동할 때는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곧 바로 부족들의 어떤 동물 사냥에 나가서 다치지 말기를 기원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주술적인 의미의 아주 순수한 그런 바람을 이제 그 미술 작품에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인류가 계급이 생기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생기면서 점점 미술이 이제 이상하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편파적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의미가 예술을 지배할 때 쇠퇴하고 반대로 예술이 의미로부터 떠날 때 공허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저는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이것은 크게 이즘에 그다음에 사회 현상에 크게 좌우된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야말로 공자 말씀처럼 그런 즐거움, 가능하면 분노보다는 저는 어찌 보면 번민, 슬픔, 그 다음에 기쁨, 그런 걸 좀 더 제 그림에 많이 그리려고 노력해. 지금도 시절이 얼마나 하수상하면서 한편 어려워요. 힘들고. 이런 판에 저까지 그냥 가파르다고 저는 표현하지만 너무나 가파른 미술. 물론 다양하게 자기 적성에 따라서 작가들이 다 해나가야 되지만 너는 그냥 너무 가파른 그림 그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 마음껏 그리고 죽어. 한평생 얼마 남지도 않은 생인데 굳이 괜히 어떤 논점에 너의 미술을 억지로 끼워 넣지도 말고 그냥 그리고 싶은 거 아침에 생각된 거 그건 자연스럽게 좀 그리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 답변이 저 뒤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하여간 그 뒤에 있을 사회 참여나 정치 문제를 파고드는 일기금이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한 배움과 어린이다움 1차 체험의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 문이나 전통에 너무 흔하게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문자향 서공기라고. 그 틀은 지금 책을 통한 배움을 굉장히 크게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또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아마 대학에서의 그 미술 교육으로 충족되지 못했고 그 마구 휘둘러가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옛것의 바탕을 두려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혼자서 찾아나가는데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배움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 책을 통한 배움, 그러니까 문자향 서공기라고 얘기됐던 그런 가치들이 미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한편 굉장히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문자양, 서공기, 그다음에 우리 미얀마의 두완리슈, 싱,
리루 왜 동만권수 서 행만리로 예? 만권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만리를 간 이후에야 자신의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펼칠 수 있다. 그런 게 예전에 뭐 우리들 저 선조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듯이 또 추사 선생의 그림과 글씨로 대표되는 그 문자향 서공기라고 하는 원쯔샹 슈卷气 그렇게 이제 발음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 동양의 작가들이 오히려 그런 정신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서양의 작가들이 결코 느끼지 못하고 일단은 느끼지 못하죠. 그 다음에 도달할 수 없는 예술의 세계가 바로 그 문자양 서공기라고 하는 그 말마디 속에 동양 정신의 핵심이 저는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체현한 지금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작가가 이우환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블루칩 작가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미니멀리즘 계통의 그림을 아니면 이제 돌 조각과 함께 철 조각이 함께 융합된 그런 이제 융합의 선철학적인 융합의 조각 작품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분의 핵심적인 중심 철학은 바로 이 문자형 서공기.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비평가건 미술 진영 쪽에서 이우환 씨의 작업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닐까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듯이 이렇게 좋은 우리들의 전통 같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의 미술을 더 넓은 지평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네, 배우면서 깨우쳐가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같은 것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이제 자연 속에서의 어린이다운 배움과 문자양 서공기를 동의하는 입장에서 많은 책을 통한 배움들을 습취하고 계셨고 그 삶 속에서 삶이라는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그림들을 보는 게 즐거움인데요. 충분히 생활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했고 좋아하는 배움과 그리고 배움에서 얻어내는 깨우침들을 그림으로 옮겨내시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가님이 쓰신 어느 텍스트에선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 아마 이제 문학에서 문학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는 틀이었을 텐데, 나 같은 화가는 메밀꽃 필 무렵을 읽은 뒷마처럼 마음이 착해지는 별빛처럼 마음 모퉁이가 환해지는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저게 바탕 미소에 대한 긍정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자연 속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꽃 속 자기 배움의 길에서 깨우침을 즐기는 그 바탕 미소를 갖고 있는데, 또 의도해서 저렇게 마음이 착해지는 그리고 환해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바탕 미소만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게 지금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사고 금지에 의한 미소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 금지 미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미술사에 굉장히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이 강점한 이후에 그리고 폭력이 예술을 점검할 때 작가들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예쁜 미소를 꺼내 보이는 작업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끝내시고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사회에 도가 없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은일하는
그리고 자기의 규칙에 따라 예악을 즐기는 그런 모습일까? 또는 아니면 그 사회에 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엄격한 폭력과 엄격한 단죄와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하고 그 부분 난 생각 안 해. 이런 부분이 소극적인 사고 금지일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사고 금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자기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바에 돌아가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편해지는 거죠. 물론 또 거꾸로 니네들이 하는 그 도가 없음에 관계없이 나는 내 삶의 바탕미소를 유지하고 나대로 살 거야.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힘이거든요. 즉 이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독립된 자기 규칙을 만드는 분자들이 많아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음이 착해지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데 어떤 부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 글쎄요, 아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부터 유학의 기본적인 덕목이 사회에서 나를 불러주면, 그 도가 서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나의 모든 덕을 실천해보고 그쪽에서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은둔한다. 흔히 이제 그런 식으로 흔히 군자들의 실천 덕목이죠, 그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굳이 그런 식으로 ABC를 정해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예술과 정치 현실은 어차피 젊었을 때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술은 결코 사회로부터 동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예술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도 저는 아주 원치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특히 제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디 이런 무슨 정치 현실 같은데 몸을 깊숙이 담그고 그런 걸 아주 체질적으로 이제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회의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원하는 그런 예술을 하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저기 화면이 잘 작동 안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제가 너무 많은 그 일기 그림들 그리고 일기 그림에서 보면 그날의 어떤 만났던 지금 목련 씨앗을 그리신 것 같은데 직접적인 교감도 있고 하나하나 감각을 들으면서 그려내는 그리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바탕 미소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또 그 옆에 쓴 텍스트를 보면 히치콕의 영화를 봤대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히치콕의 매력이 뭔지 궁금해서 시네마라는 책을 읽어서 이제 찾았다라고 그러고 그 밑에 이렇게 쭉 그 책에서 쓴 내용들을 단상이라고 하죠, 단상. 왜 이 목련 씨앗을 대하듯이 영화에서 작가님의 호기심을 끌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더듬는 것보다도 시네마 책에서 해설하는 게 더 빨리 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진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어느새 보면 이게 책으로 얻은 의미가 더 우선 결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올렸는데, 목련 씨앗과 히치콕 영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아하. 이거는 목련 그림을 아마 며칠 전에 그렸을 거예요. 저는 주로 일기 그림을
한 달치보다 먼저 그려요. 대부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60일 정도가 일기 그림인 채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맨 아래 것부터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바탕으로 일기를 써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히치콕에 대한 영화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을 기술한 거는 이게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제 마당에 몇십 년 동안 떨어지는 이 목련 씨앗을 그동안은 늘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빗자루로 쓸어서 항상 이렇게 버리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녀석들도 이렇게 처음 떨어진 거는 연두색, 중간은 이제 점점점 썩기 시작하면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보라색으로 변해서 검정색으로 돼서 이제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그 전개 과정 이렇게 목련 씨앗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땅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쓰러져 가는구나. 그 변화 과정이 재밌어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그린 거고 히치콕에 대한 단상은 며칠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걸 쓴 거죠. 예. 저는 저 목련 씨앗의 저 형태와 저걸 뜯어내는 그림의 형태와 히치콕의 영화 기법과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하고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그건 상상의 비약이에요, 비약. 모든 게 그래서 비약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일기 그림이라고 한 것에 어떤 함정이 있었네요. 일기 그림으로 바라봐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신신당부예요. 거기서 무슨 큰 의미를 두고 거기서 무슨 정치의 현실을 읽어내지 마시고 저의 그냥 그날 그리고 싶은 모든 대상이 저는 일기 그림의 대상이듯이 아무런 그런 어떤 것 없이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림 바탕 위에 하루치의 일기를 기술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쓸 수 있죠. 그거는 그 아래 쓰여져 있어요, 주로. 그린 직후에. 이것을 내가 왜 그렸다는 등, 앞으로 어떤 제 작업에 좀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거는 아래 간단하게 기술돼 있지, 이제 날짜가 쓰여지고 일기를 쓸 때는 그 내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일기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뒤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일기 그림이라 꺼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촉발되는 어떤 상상력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작가가 꺼낸 감각과 내 상상과 이런 것들이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어나가기가 저거는 그분의 사적인 일기인데 너무 마치 그렇잖아요. 일기금이라 그러면서 관음증과 노출증의 이 관계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작업입니다라고 꺼내친 거랑 전혀 다른 어떤 이런 거북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없이 내 마음대로 상상해 가는 데 있어서 그분 그날 그렇게 느낀 사적인 체험인데 하고 차단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느끼는 게 일기 그림이 하나의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발산력 같은 걸 제한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일기만 쓰다가 2007년 3월 26일인가 그날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정도 되죠. 명색이 내가 화가인데 일기를 쓰더라도 일기를 쓰는 게 훨씬 너의 발전을 위해서 일단 너의 미술 발전을 위해서 훨씬 이롭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더 큰 의미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아무래도 사적인 제 이야기가 다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죠. 거기 뭐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 아니면 어떤 친구에 대한 불만, 뭐 사회에 대한 불만, 뭐에 대한 하여튼 그냥 보통 일기 쓰던 그런 형식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들이 뭐 다 거기에 쓰여지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독후감 그런 게 워낙 많이 있고. 근데 그것이 일기 그림이 저도 모르게 의미가 지금은 좀 약간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일기 그림을 제가 갖고 있을 때만은 저의 그냥 단순한 일기 그림이었는데 이거를 전시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관객들은 이거를 새로운 미술 형식으로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문화원 쪽에서는 야 이거는 굉장한 춘천의 미시사, 거시사로서 반대되는 의미의 미시사적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그 디지털화, 그러니까 아카이브화라 그러죠. 아카이브화 시키는 전체 작업을 다 이제 일기 그림을 찍겠다고 지난번에 그 학예 연구사부터 저 춘천학 그 연구소 있죠. 연구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곧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찍어 가시라. 물론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걸러질 것이고 그거는 춘천의 역사에서는 그거는 아마 거의 작은 부분이니까 언급 안 되고 전체 그때 어떤 일들이 뭐 춘천 예술계에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골라낼 수 있겠다는 그런 저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아카이브화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듯이 근데 제가 항상 일기 그림들을 전시 이제까지 3번을 이제 내놨습니다만 부분적인 거죠. 그런데 제목은 항상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모든 것인 이런 의미로 그런 제목으로 항상 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기 그림이 쌓이다 보니까 저의 지금 본격 그림이라고 그러죠. 저의 본격 그림이 이런 데서 막 이제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떠올라가지고 제 그림으로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저만의 어떤 보물창고, 저만이 감춰둔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끊임없이 저의 예술에 뭔가 영적인 동기를 계속 부여해주는 그런 존재들. 예.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침 포트폴리오로 보내주신 데에 있어서는 일기 그림이 그 일기 형태로만 있고 거기에 있었던 어떤 조형적 가능성이 독립적인 작업으로 완성된 작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꽤 부분도 있습니다. 꽤 있어요. 포트폴리오에도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는 콜라주 작업하고 뭐 그런 게 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일기 그림 중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는 제 그림을 본격 그림을 위한 밑그림용으로 많이 그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키스의 일기 그림이 나중에 이제 유화로건 아크릴이건 캔버스에 좀 더 크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구현이 많이 되죠. 당연히 그럴 만한 에너지들이 그 속에 일기 그림에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본 게 없어서 포트폴리오나 이렇게 꺼내 놓으신 것들에는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한 게 작가님에게 있어서 미술의 가치는 그 어떤 조형 하나가 배타적인 조형으로서 조형이 요구하는 논리가 발전돼서 심화되고 하나의 작가적인 양식으로까지 발전해서 작업으로 완성되는 것보다도 내 규칙을 잡고 쉬지 않고 일하는 성실함으로 이 일기들을 써나가는 그 생활 자체가 드디어 미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뭉크하고 피카소가 아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림은 곧 일기라고. 그분들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피카소의 그림들이 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죠.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분의 그 그림들은 그 일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뭉크가 오히려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뭉크의 그림들을 보면 일기 같은 성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농후하게 보이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제 일기 그림이
저의 모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제목에 써붙였듯이 그렇지만 항상 언제나 이렇게 좀 자양분이 되는 그런 쪽의 존재 일기를 그런 상태에서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특히 물어보는 건 뭐 작가님이 별로 공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마천 공자세가에 보면 노장을 더 좋아한다니까. 예, 노장을.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림 속에는 그대로 나와서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미술을 위해서 채용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있던 내용이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그러니까 일기 그 그림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왜 그 일기 그림을 그리고 그 생활을 뭐 다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규칙대로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적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여쭤본 게 공자가 음악을 배우면서 곡을 따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수를 배우기 위해서 더 배우고 양 선생은 진도를 나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아직 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혼자 더 하고 또 넌 수를 익힌 것 같다 하니까 아직 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더 하고 지를 익히고 또 진도 나가자 그랬더니 아직 그 사람 함을 모르겠습니다 해서 위인 그리고 마침내 뭐 주문공의 작업이구나 뭐 이렇게 그 인간의 사람 함을 멋지게 그리면서 너무 이제 과장되게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적 가치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곡도 그렇고 곡수지의 관계도 그렇고 수지의 갈등 관계도 그렇고 그 틀에서 또 위인까지 찾아가는 것이 서양 미술은 분명히 작품에서 종결을 지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다양해져서 약간 작업까지 다가온 것 같지만, 근데 동양 공자의 그 시대에서부터 벌써 사람함이라는 게 미적 가치로 얘기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저는 그 일기 그림을에서 있는 조형적인 요소를 발전시켜서 하나의 회화 작업으로 완성하는 것보다도 당장 이 일기금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미적인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갑자기 자꾸 공자 말씀을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공자가 논어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 자로하고 뭐 안회 뭐 다 모아놓고 너는 꿈이 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로는 뭐 나는 경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는 뭐 어떤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죠. 이제 학문의 뜻을 넓혀가지고 뭐 세상을 이렇게 하겠다는 뭐 비슷한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증범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요? 그 사람 제자는 가족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무슨 강의였는데 기수에 나가서 뭐 그냥 평범하게 뭐 즐기면서 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공자가 가장 사랑한 그러니까 이상향 그 꿈 그것이 증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흔히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어린아이들이 똥을 누는데 동서남북 방위 봐가면서 똥 누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이론에 잣대를 대고 미술을 해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미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그냥 우러나온 꽃 피워진 그런 하나의 이제 똥 같은 배설물 같은 거라고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뭐 이론을 거기에다 자꾸 대입시키고 하면은 예술이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저는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저의 예술은 그냥 너무 뭐 이론의 잣대를 동원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라 그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거를 갈갈이 한생 북어식으로 갈갈이 분해해서 찢으면 저는 그게 좋은 저의 그림에 대한
읽기가 아니라고 보고, 흔히 옛날에 우리는 그림은 동양 미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작품으로 완성돼 나오는 것보다도 그 삶이 더 가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를 이론이나 이런 것과 대치시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평, 물론 이제 뭐 다른 비평계에 대한 저의 조언도, 우리들의 비평은 진짜 너무 하나의 자연스럽게 한 작가의 그 작품을 그냥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억지로 좀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좀 불만이고,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말을 마치면서도 한편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 게, 부디 저의 일기 그림은 일기 그림으로 보아주시고, 저의 이런 이상향 시리즈는 이상향 시리즈대로 그냥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너무 해석해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래도 하여간 몇 가지 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기 그림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그림과 글이 함께 들어가고, 글쓰기, 그러니까 한 획 한 획도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획의 가치를 가지니까, 소위 문인화나 동양화 쪽에서 유지해오던 시서와 일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림에서도 쉽게 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서와 형식, 일체 형식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동양의 그림을 보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그림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글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형식이, 그리고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옛 그림 보면 항상 그림과 글이 묘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형식을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개회도라고 흔히 하잖아요. 개회도. 아회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형식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개회도는 중국에도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 위에 큰 제목이 예서체로 들어가고, 그 아래 바로 그림이 들어가고, 그 아래 그 개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면명과 벼슬 이름, 그 다음에 관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형식의 어떤 그 전체의 그 틀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앞으로 만약에 제가 그런 형식의 그림을 좀 그려서 한번 개인전으로 한번 묶어도 싶고, 그렇죠. 이제 물론 뭐 그런 틀로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림 옆에 글이 들어옴으로써 그 그림으로서 감각적인 느낌은 갖고 있지만 명확하게 의미 결정되지 않는 거를 글이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렇죠. 마치 영화에서처럼 모든 무대 장식이 있고 주인공이 나오고 또 언어가 나오면서 일종의 회화가 종합예술화 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목련 씨앗을 그리고는 히치콕 얘기를 해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 비약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글과 그림이 함께 되면서 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반면에, 시각적으로 분명한 조형인데 글을 보는 게 글이 다가와서 방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거요. 뭐 이제 아마 일기 그림이 아니고, 제가 문인화풍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그림에 대한 어떤 짧은 단상이 이제 거기 위에 적히잖아요. 그때는 그 그림과 글과 연관성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묶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글과 그림이 하나로 묶이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 그림은 이미 이전에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그 아래 여백에다가 그날의 일기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그림과 그 아래의 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작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형식의 작업을 포트폴리오에 소개해 주셨는데, 그 2가지의 작업 과정들은 2가지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어떤 배움으로 얻게 된 다른 체험이 전해준 개념이나,
내 이상이 찾아낸 소망 아니면 이상 그것들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림과 사라져가는 것들이나 내가 매일매일 마주한 것들에서부터 출발하는 작업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남이 결정한 개념이나 내 생각이 확인한 개념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감각을 배분하는 어떤 형식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정된 개념에 맞는 것들을 분류해내는 그런 결정하는 판단력의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저 마주한 것들에서 출발하는 작업은 그 마주한 감각 자극의 갖가지를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느낌을 농축하게 되고 거기 느낌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상력을 대비추어 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념을 생성해 가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고 칸트에서 얘기되는 대비추는 판단력과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 방식이 서로 상당히 반대적인 어떤 위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뭘까요? 호학일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패턴만으로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자. 그래서 한국 인도 아트 캠프가 바로 한 보름 전부터 며칠 전까지 있었거든요. 열흘 동안. 거기에 가서도 새로운 형식을 이제 실험을 했었고 거기서 단 열흘간의 체험이었지만 또 새로운 저의 이제 기법 가능성도 나름대로 읽어가지고 아마 이후의 작업도 또 새로운 어떤 기법으로 이제 넘어갈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업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온 때부터 비로소 저의 이제 화업 인생이 시작됐다고 봤을 때 36년째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속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문인화에 대한 아쉬움에서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이상향 그림을 좀 그려왔습니다만 한편 또 사라져가는 골목에 대한 저 기록 차원이죠. 기록 차원. 그래서 김화영 교수가 예술은 역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디테일을 챙겨야 된다고 그렇게 일가를 하셨는데 그 말뜻을 제가 오래전에 깨달아가서 나날이 우리의 사라져가는 골목을 역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판에 우리 예술가들이라도 이 현장을 그림으로라도 남겨야 되겠다. 일단 나만이라도. 그래서 그 이후 제가 12년 전에 대규모로 한 150점을 가지고 춘천미술관에서 이제 골목 풍경전을 열었죠. 그 이후로 골목에 관심을 가진 좀 예술 화가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업하시는 분들 꽤 있고 또 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저는 가장 좋은 예술적인 성취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저는 도자기 그림 특히 분청사기에서 보이는 그 해학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또 조선 백자 안에서도 뭐 지방 가마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뛰어난 어떤 용 그림이라든가 그런 아주 좋은 해학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또 민화 같은 측면에서도 좋은 에너지, 저는 고갱이라고 표현하지만 배추의 고갱이처럼 우리 한국 미술의 고갱이가 바로 그런 데 농축되어 있다고 봐서 그런 걸 좀 더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제가 좀 이렇게 현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해 나가는데 기법에 오히려 저는 앞으로 뭐 문인화를 체질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이후의 세계에서는 좀 더 제 그림 세계가 색채도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형상도 단순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위,
무위를 따질 건 아니지만 무위 상태로 결말 지어지는 게 가장 제 이상적인 죽음 직전의 그림 형태가 무위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유의는 그야말로 보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그런 거지만 무의는 덜고 깎아내는 거라고 흔히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동양의 자연관, 노장 사상의 어떤 자연관, 그것이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예술 철학으로서 좋은 바탕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실소자 쓰지 않습니까? 회사 우소라고. 실소자, 그 실소자가 한국 미술의 저는 아예 핵심이라고 봐요. 그 소박함, 질박함, 간소함,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런 한국 미술의 어떤 진짜 본질에 좀 다가가고 싶은 그런 꿈이죠. 지금 그건 그야말로 꿈이죠. 근데 지금 이런 형식의 그림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저만의 예술의 진경이 펼쳐지길 기대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위 창작 아주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내주신 그림들에서는 지금 예, 삶의 태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에서 거기까지 가기 좀 너무 먼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작업 과정들에서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마주한 것들에서 그 감각을 더듬어서 생성되어 나오는 작업들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그리신 작업을 보면서 이거는 사진으로 찍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으시고 그림으로 다시 옮기시는 그 어떤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 12년 전에 한 150여 점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간단한 제 엽서에 제 생각을 적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바라보는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 이거는 고전주의 식으로 같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이제 왜곡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제 골목 풍경을 뭐 이제 삐뚤어 그리기도 하고 뭐 제 나름식으로 이렇게 입체 파풍으로 뭐 덜기도 하고 뭐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요 풍경 제가 그 12년쯤 전에 전시한 작품 중에 반은 사생이었어요. 사생.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린 거였는데 지금은 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차들하고 오토바이가 막 사방에서 막 다녀가지고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진을 부득불 찍어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요 사실적인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 그대로 그리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그건 그대로 그리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터치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터치들이 들어가가지고 가까이서 제 그림을 보면 마치 동판화를 보는 듯한 그런 이제 효과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막 깨지면서 형태 그 외곽선들이 깨지면서 색채들이 이제 또 깨져서 막 사방에 이제 흩어지죠. 그렇듯이 그리고 직접 그리게 되면 그 두 눈에 뜰림에서 생기는 더더미 선들이 확연하게 그 감각을 잡아내는 생생한 농축되는 것들이 살아나는데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아무리 많은 회화를 했어도 그 부분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안단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계산된 듯한 어떤 설계도 같은 묘사나 이런 것들이 마주하면서 농축해가는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제약적인 이런 요소가 아닐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상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골목의 풍경을 찍고 나중에 그걸 현상을 해서 제 그림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그 맛의 차이점을 아마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런 작업을 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김화영 교수가 문학평론하는 분이고 아주 번역 통역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말 맞다나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
우리보다 나이 많은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왜 춘천의 그 골목을 그렇게 좀 많이 남겨놓지 못하셨을까 그런 아쉬움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저만이라도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추억에 남아있는 중앙시장 일대 골목 뭐 여선동 일대 골목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름다웠거든요. 그 아주 좀 남루했지만 뭐 집의 형태는 골목의 형태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때 그 그림들을 사실적으로라도 그려놓은 화가나 미술인들이 많이 없어요. 작품들이 남겨져 있는 게 거의 없고 좀 아쉽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남아 저는 사실적으로 요 풍경만은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싶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리고 이 풍경은 외국에서 그리면 더 재밌을 거야. 그래서 뭐 부감법으로 그 장면을 뭐 하늘에서 내려본다 신호로 어떤 집은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바라본 것처럼 되고 어떤 집은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식으로 돼가지고 뭐 뒤죽박죽이 돼 있지만 그런 식으로 꾸미는 이제 골목 풍경도 많고요. 병행을 하죠. 어쨌든 그 직접 마주한 것에서부터 하는 작업들을 보면 그 감각 자체를 대면하면서 더듬어가는 그래서 화면 속에 그림폭 속에서 익어가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근데 개념이 먼저 한 작업들 이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그 마주한 것들에서 확보했던 농축되고 생성돼가는 조형과 생성되는 의미의 그 농축되는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생생한 에너지가 굉장히 미리 확인된 글이나 미리 확인된 개념 때문에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보적인 것이니까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융합이 돼서 나오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앞뒤를 가리고 선행을 선후를 가리고 뭐 또 경중을 가리고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이제 그림을 뭐 그려 나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화가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하기 1장 1항 부분인데요. 또 돌아갑니까, 그걸로?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3항했고 1항 했고 예. 2항 부분에 그 동지가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않는가. 예. 여기 락이 나오는데 예. 작가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1항의 이 시섭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가님이 세운 규칙을 매일을 하루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일기 그림을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치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에너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떤 규칙을 제기하든 세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규칙을 유지한다라는 것도 충분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림에서 나타나는 저 멀리서 쫓아오는 친구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자리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일기 그림과 또 신문에 연재하면서 작가님의 어떤 생각들을 발표하는 것들 상당히 작가로서 유지하는 규칙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교에서 선비들이 다들 정치적인 참여를 공자 자체도 열심히 노력했고 시도했었는데 작가님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인 참여 같은 것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그 일기 그림이나 이런 데에서 아까 얘기했으면 하셨던 뭐 환경 문제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들이 직접 작업의 내용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들은 없었는지 개중에 있었죠. 네. 뭐
단지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저 신문 연재하는 글 속에서도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그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포탄에 의해서 희생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붕괴해가지고 그것에 연관된 글도 썼고요. 그 러시아야말로 지금 당장 무기를 거두고 당신들이 잘 아는 그 슬라브 민족의 장점인 예술이나 발전시켜라.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글도 쓰고 예전에 뭐 박근혜 씨가 정치적으로 막 그럴 때도 그런 것도 역시 그 글로도 썼고 그림으로도 작품으로도 해서 벽화처럼 이제 설치해서 발표도 했었고요. 뭐 그런 건데 저는 그것이 저의 궁극적인 저의 예술의 지향점은 분명히 아니고 단지 앞으로도 저는 좀 이렇게 장르는 확장을 시키고 싶죠. 예를 들면 제가 조각을 굉장히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조각 장르로 나의 예술 어떤 그런 기법을 좀 확장시키고 싶고 또 때가 되면 도자화 있지 않습니까? 도자화? 도자기 판이나 뭐 그 도자기에다가 그림도 그려가지고 한국 도자 전통의 나름대로 또 저 나름대로의 뭐 현대화도 좀 한번 구현해보고 싶고 설치 미술도 사실은 굉장히 해보고 싶은데 설치 미술은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습니다만 뭐 또 한대희 작가님도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설치 미술이 저하고 잘 안 맞는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실물이 안 남잖아 실물이 네? 결과적으로 조각은 그래도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크기가 되면 그 한쪽 뭐 작업실에 한쪽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쌓아놓을 수 있어도 아무리 제가 머리를 짜내고 막 좋은 아이디어로 설치 미술을 했는데 우리 주변의 설치 작가들 보니까 다 실물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남아있지. 오히려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가능하면 나의 모든 거 에너지를 쏟아서 어차피 작품 활동에 이제 쏟는데 실체가 나중에 없어진다는 데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 이렇게 겨우 남죠. 이게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회사 후소 얘기도 하셨는데 작가님의 작업의 바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글이 있던데. 제가 잠깐만 이 텍스트 작가님이 주신 건데요. 그림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예술은 삶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주신 텍스트에. 작가님 작업의 바탕은 소는 어떤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소자 한자로 실소자가 저는 한국 미술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저는 그 소박함, 질박함, 간소함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느껴져요. 특히 제가 글쓰기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뭐 해곡 최순우 선생이라든가 삼벌 김원용, 그다음에 근원 김용준 선생 같은 분의 저작을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애독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그 단어 한 단어로 뽑으라 하면 한국 미술에 대해서 가장 이제 고지식한 분들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역시 소박함, 한국 미술을 바라볼 때 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듯이 제가 저물역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물역을 좋아하거든요. 저물역. 황혼이 진 뒤에 밤이 되기 직전에 우리말로 어슬막이라고 그래요. 어슬막. 해진 후 30분. 네, 그죠. 깜깜해지고 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 시간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어슬막이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한 채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하여튼 하늘이며 산자락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근데 그 왜 제가 좋아했느냐 아직도 좋아하고 그 모든 사물들이 자연에 스며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걸음을 걷던 사람들도 건물 가만히 서 있는 건물 나무들 산들도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이렇게 물이 스펀지에 빨려 들어가듯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 그래서 내가 저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렇듯이 한국에 어찌 보면 예술의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핵심은 자연에 그렇게 녹아 들어가듯이 우리들 그 선조들께서도 항상 자연과 뭐 늘 함께 지내왔잖아요. 그렇듯이 자연 속에서 융화돼서 살아가고 거기서 비롯되는 그림이 이제 작품이 나오고 할 때 가장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자연을 너무 학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 그래서 그 말씀은 작업의 바탕이 인위가 자연에 녹아드는 자연과 자유의 양다리 걸치기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갑자기 그 왜 반고흐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나무를 가장 사랑하냐고 누군가 물었죠. 그랬을 때 반고흐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도 이상하게 저도 그 요즘 그 말이 자꾸 가슴에 와닿는 게 자연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고나 할까? 좀 도망가지 않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더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예술 작품에 더 이렇게 반영이 되면 더 좀 그 회사우소 같은 맑은 바탕의 좀 작품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